불황으로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됐습니다.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은 58개사로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습니다. 극심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합니다.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천억 원 한도로 일반 공모에 참여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2개 이상의 브랜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진출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내 토지를 쪼개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될지는 미지수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58개사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말까지 58개사의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63개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롯데물산, SK건설, GS건설 등 건설업종이 9개사로 가장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 5개, 캐피탈사 등 기타 금융업종이 5개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표 항공사들의 신용등급도 줄줄이 내렸습니다. 정유, 기계, 해운 등 다른 업종도 신용도 추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 여파로 수출 실적이 떨어진 데다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부실한 재무구조가 드러나고 있는 점이 신용등급 하락의 이유입니다. 중국 경기 감속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구조적 실적 저하 등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사채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거래량은 6조 1,128억 원으로 7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산업계 전반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삼성그룹은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 부회장이 최대 3천억 원 한도로 일반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1억 5,70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는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상장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완료돼야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미청약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이 부회장이 회사가 겪게 될 어려움과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공모에 청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3분기 1조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유상증자와 함께 본사 사옥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한 업종에서 2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용하는 서브 브랜드 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객층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정훈규 기자가 최근 기업들의 서브 브랜드 전략을 묶어봤습니다. 인터넷 은행이라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기존 은행들이 모바일 은행 브랜드를 내놓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써니뱅크는 저희 신한이 런칭한 모바일 전문은행 신브랜드입니다. 스마트 기기만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환전, 대출, 해외 송금 등 주요 업무를
신한은행은 써니뱅크를 통해 기존에 공략하지 못했던 중금리 대출 상품도 선보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우리은행도 모바일 은행 브랜드 위비뱅크를 선보이고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브브랜드는 기업 입장에서 이처럼 기존에 접근하지 못했던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고급차 서브브랜드 제네시스를 런칭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 브랜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속 성장해야 된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었고, 한 해 생산량이 800만 대를 기록하고 판매량 기준 세계 5위로 올라선 현대차 그룹이지만 고급차 시장은 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품질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지만 현대차는 대중차라는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인 셈입니다. 현대건설 역시 기존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DH라는 서브 브랜드를 더했습니다. DH는 최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구조와 마감재로 무장한 고급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에 서브 브랜드 전략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내년 봄 도입됩니다. 벌써부터 은행권에서는 ISA용 상품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예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영하는 계좌가 ISA 통장입니다. 여기서 얻은 수익의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초 ISA 도입이 발표되자마자 별도의 팀을 꾸렸습니다. 고객 성향과 조건을 충족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객층을 세분화해 그에 맞는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은행도 ISA 전문팀을 만들어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신한은행도 계열사들과 함께 ISA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은 특별팀을 통해 ISA 도입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예적금 외에 원금 보장, 비보장형 ELS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처럼 일찌감치 ISA 상품 개발 경쟁에 뛰어든 것은 ISA가 주거래 계좌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ISA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한 이후 교차 판매를 통해서 추가적인 거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거래 계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요. 절세 혜택이 큰 만능통장 ISA가 새로운 주거래 은행 선정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은행들의 ISA 고객 잡기 경쟁이 상품 출시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 금요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의에서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석유값이 더 떨어질 전망인데요. 향후 정유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 등 비오펙 국가들의 원유 생산을 막기 위해 중동 산유국들이 죽기 살기식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상반기 $100까지 올라갔던 국제유가가 $4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미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펙 총회에서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무산돼 유가가 더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유사들은 원유를 이전 달에 사고 정제 과정을 거쳐 제품은 다음 달에 파는데 유가가 급작스럽게 내리게 되면 당장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년 매출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며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생산 원가 감소로 수익이 좋아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원재료가 더 싸진 거고 원가 균형을 더 갖고 간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해 유가 폭락으로 정유업계는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정유업계가 유가 반토막으로 인한 재고 손실을 어느 정도 털어낸 상황으로 지금의 저유가는 오히려 정유업계의 수익 구조에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더 내리게 되면 그만큼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가 빠지는 것보다 제품 가격이 더디게 빠지겠죠. 원유가 지금 유달리 많이 빠지는 거니까 입시적으로 실적이 나빠지지만 그거는 점진적으로 복구가 되는 거고요. 오펙의 감산 합의 실패에도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만 0.39% 빠졌을 뿐 S-오일은 2.42%, GS는 0.7%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 LTE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를 경매하기로 하면서 통신사들의 주파수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매 규모도 최소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소식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에 경매로 나오는 주파수는 700MHz, 1.8GHz, 2.1, 2.5, 2.6GHz로 모두 5개입니다. 700MHz 중 40MHz의 대역폭과 2.5, 2.6GHz 중 한 곳에서 40MHz 대역폭, 나머지에서 각각 20MHz 대역폭을 합쳐 총 140MHz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가재산인 주파수는 전파가 지나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넓으면 더 많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듯 주파수 대역을 많이 확보하면 통신사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90MHz가 경매에 나와 최종 낙찰가가 2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낙찰가 총액은 최소 2조,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 3조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5개의 주파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SK텔레콤이 사용하던 2.1GHz의 20MHz 대역폭입니다. 이 주파수 대역에선 현재 SK텔레콤과 KT가 60MHz와 40MHz의 대역폭을, LGU+가 20MHz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내년 12월 사용기한이 끝나는 SK텔레콤의 60MHz 대역폭 중 20MHz를 회수해 경매에 붙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이 주파수 주변에서 LTE 서비스를 하고 있어 추가로 주파수를 확보하면 손쉽게 연결해 쓸 수 있습니다. LGU+는 2.1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역을 이용하면 효율성 및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를 뺏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KT와 U+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의 토지 분할 판매가 많다는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게 아니어서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과 하남, 의왕, 고양, 남양주 등은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70% 이상입니다.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그린벨트 내 임야를 쪼개 파는 그린벨트 토지를 판다는 광고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부동산 경기 화랑이 더해져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0만 제곱미터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단지 복잡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지 그린벨트를 대폭 푸는 법안이 아닌 것입니다. 행여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어 시세 차익이 힘들 수 있습니다. 권한이 이제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내려오는 거지, 기존에 이제 할당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쪼개 파는 그린벨트 땅이 나중에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다는 게 그린벨트 투자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 분양시장엔 40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급됐고 청약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건설 경기 부양에 따라 가계빚이 크게 늘자 정부는 다시 주택담보대출 죄기에 나섰는데요.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를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요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 심사도 강화됩니다. 내년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가 끝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을 살 때 대출 받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의 60%,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의 70%로 각각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DTI의 경우 은행 보험권에서 서울 50%, 경기 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고 LTV는 은행 보험권에서 수도권 50에서 70%, 비수도권에는 60에서 70%를 적용했습니다. LTV 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7월 이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올해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놨죠. 이 정책들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당장 이달 말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에서 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1, 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 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에서 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 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18년 12월까지 유예될 예정입니다. 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유예안이 통과가 됐고요.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전철이나 도로 등이 생기면 인근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년에 새로 생기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네, 내년에는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 광교 구간과 수인선인 송도 인천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정자 광교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인데요.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인선인 수원 인천 복선 전철은 전체 52.8km로 인천 구간과 안산선, 경기도 구간 등으로 나누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인천 구간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부터 송도역 구간이 개통이 됐고요. 내년 2월에는 송도역부터 인천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 6월에는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 평택 구간과 성남 여주 간 복선 전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 여주 복선 전철 57km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 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합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부동산 이슈가 있습니까? 네,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총선과 부동산 시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역구별로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년 5월에는 구리 갈매지구 행복주택이 첫 입주를 시작합니다. 구리 갈매 B1블록에 1075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4개 단지에서 총 4,542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곳, 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시세 규제와 또 이슈에 대해서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룸 관리비 부담이 아파트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룸의 1제곱미터당 평균 공용 관리비는 4,861원으로 아파트의 평균 공용 관리비 871원의 5.58배 수준이었습니다. 원룸이 들어선 조사 대상 건물의 평균 세대수는 40실, 원룸의 전용 면적은 28.4제곱미터, 평균 관리비는 5만 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룸 계약 당시 관리비 항목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계약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54.5%에 그쳤습니다.
8.3%가 관리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하고 있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받는 경우도 35.6%였습니다. LG화학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 중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비건트 리서치가 8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평가한 결과 LG화학은 전략 부분 94점, 실행 부분 93.3점 등 총점 93.6점으로 글로벌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2013년 평가에서도 LG화학은 정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비건트 리서치는 LG화학이 최근 GM의 차세대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다면서 한국과 미국 미시건, 중국, 유럽 공장에서 현지 제조업체에 다양한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을 공급하거나 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평가에서 5위를 기록했던 삼성 SDI는 2계단 상승해 톱3에 들었고 4위에 그쳤던 일본 파나소닉이 올해는 2위에 올랐습니다. 대림산업이 미래신도시에 처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공급합니다. 미래신도시 A2-14블록에 짓는 이 편한 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는 360가구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테라스 하우스 형태입니다. 테라스가 함께 공급되는 복층형 타입 144가구와 테라스만 공급되는 타입 116가구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모든 타입의 최상층 가구에는 다락방이 제공됩니다. 뉴스테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은 최장 8년이며 임대료 상승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림산업이 직접 임대 관리와 시설 관리를 맡게 됩니다. 임대료는 보증급 4억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40만 원 선입니다. 대림산업은 이를 전세로 환산하면 5억 3천만 원대로 미래신도시의 테라스 아파트 전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금 납부 조건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각 5%, 잔금이 90%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이달 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수출액이 해마다 고공성장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2억 달러, 약 2,328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올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액은 1억 8,2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는다면 지난 2013년 국내 화장품 기업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964년 오스카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산 화장품으로는 처음으로 해외 수출을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 한국 최고 부호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 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와 신차 휴가 등으로 자동차의 11월 국내 판매가 14.4% 증가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수출 부진으로 2.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즐겨 먹으면 성인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위험을 44% 낮출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요즘 겨울치고는 크게 춥지 않은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0도로 종일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부산은 낮에 15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까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방은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미세먼지가 정체돼 축적되면서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한겨울을 향해 가고 있지만 기온은 계속해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영상권으로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한겨울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 동해안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새벽 한때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0도에서 9도, 대전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이후 구름 많겠습니다. 속초 3도에서 9도, 울진 4도에서 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광주 0도에서 12도, 대구 3도에서 12도 분포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이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목이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체온 손실을 크게 막아준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이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